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 공약을 살펴보는 특별 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과제 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재 동국대 법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경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휘택 중도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전력을 투구해서 가겠습니다. 가고 이 국회에서 못 바꾸면 다음 국회에서 법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네,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게 될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세종시 이전을 할 건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세종시로 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네 분들 패널들께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우리 김경재 교수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직무실의 어떤 결정은 지금 현실적인 여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실적인 여건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일거에 바꿀 수는 없을 거고 일단 그쪽에서 초기 직무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본래의 청와대든 아니면 세종시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용산에 예. 하고 그 후에 결정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가지는 누적된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또 이제 세종시 집무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예를 들면 세종과 서울 오가는 그 셔틀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간, 비용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를 얘기할 정도로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세종시가 궁극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좀 방점을 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이택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제 차기 대통령과 차기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이제 국민적 여론을 토대로 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딱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집무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큰 틀의 방향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 과밀, 그 병폐 그리고 지방은 소멸 위험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관점에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세종집무실로 완전하게 이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선거날 다음부터 집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로 뭐 임시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서건석 차장님.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보다는 실은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선은 비효율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근무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장관과 차관과 일선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세종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이 비효율,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거리에서 쏟아지는 그 비효율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토 지금 불균형 상태에 있는 이 부분들을 좀 균형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것 또한 세종에서 이제 직무를 보는 대통령의 어떤 행정 수반이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누누이 지적되었던 네, 문제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이전. 네. 세종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당장 인수위 없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종시의 현재 대통령 이집무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쓸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제2집무실을 바로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7년에 이제 완공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설계 공모가 들어가 있는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계 또한 완전 이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3분의 1 정도로만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필요한 시기에서 어떤 그 세종이라고 하는 데서의 그런 법적인 지위가 시급하게 확보만 된다라고 한다면 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리적 시간을 제외하고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사실 달린 거겠죠. 그렇다고 얼마나 보여지죠. 네.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당길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대선 주자들도 세종시에 관련된 공약들을 또 입장들을 속독들이 밝히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뭐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택 기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벌써부터 이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용산 집무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좀 워낙 강하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이미 대국민 개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할 수 있고 과거 조선총독부라는 그런 상징성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또 다른 역사적 부정적 또 상징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세종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현실적으로 정치권도 일단 청와대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세종으로 2027년 집무실이 건립되는 흐름 아래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향성을 큰 틀에서는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용산으로 또 일단은 보고 국민 여론을 보고 다시 결정하자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민주당이 대권 유력 주자라고 하는 뭐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세종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부분이라서 방향성은 저는 이제 세종으로 전체적으로는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홍준표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청와대 얘기를 하는 청와대 거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좀 부정적인 행정수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세종 이전하는 문제가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어떤 선거 때만 되면 좀 반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뼈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했다가 실제로 되고 나면 이제 흐지부지해지고 뭐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좀 어떤 구체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런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뭐 우리 대선 때마다 우리 중원, 충청권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매력적인 의제가 바로 행정수도 완성 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뭐 이런 부분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단골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면 제2집무실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격주로 세종시에 내려와서 국무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세종시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국무회의를 여기서 열겠다고 했지만 그 재임 기간 동안에 4번밖에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일종의 공치사처럼 이렇게 뭐 얘기가 시비가 돼서 많은 우리 충청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용산 이전, 소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또 그 이후에 탄핵 또는 내란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통령실의 우리 세종시 이전은 굉장히 그 상황이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뭐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10명의 뭐 정당을 막론하고 10명 중에서 9명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를 지금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용산에 가서 잠시 머물든 아니면 청와대로 갔다 세종으로 오든 간에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뭐 그 세종에 있는 그 총리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면서 다시 말하자면 전국의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전체적 분위기도 좀 더 뭐랄까요 호의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 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앞다퉈서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의심 없이 그냥 빈 공약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좀 구체적이고 이런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세종 시민에서는 이제 행정수도 공약을 가지고 뭐 단골 메뉴라는 말씀도 하셨고 미워도 다시 한번 별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좀 확실한 어떤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던지듯이 행정수도 공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단계별로 로드맵을 같이 제시를 하고 실행 공약까지도 같이 이렇게 제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신뢰성을 얻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실은 던지듯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론이 펼쳐지면서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오히려 세종 시민들의 삶을 좀 팍팍하게 만들어놓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에서의 어떤 그런 행정수도 공약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지위를 확보한 후에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시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법을 제정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은 예전에 위헌 판결이 난 바 있으니 개헌을 통해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림길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희택 기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벌써 2004년에 그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이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이제 21년의 세월이 좀 지나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고 결국 방법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학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한민국의 상징 수도는 서울, 행정 수도는 세종이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한 줄 문구를 헌법에 명문화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개헌. 너무나 단순한데 개헌인데요. 그러나 이제 개헌이 그런 행정 수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고 1987년 이제 헌법이 그 개헌이 된 이후에 여러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선결 과제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파고에 또 휩쓸려 들어가면 또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금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21년 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그 과정을 거치면
그동안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내려왔고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리고 추진을 하다가 위헌 소송이 들어오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 맞습니다. 이런 로드맵이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경재 교수님은 헌법학자시잖아요. 그리고 예. 2004년 그 위헌 판결에서도 당시에도 그 위헌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논문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좀 현실적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특별법 제정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두 그 방법이 있는데 일단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수도권에 우리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개헌이라는 거 그리고 수도 서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는 정치권에서 절대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우리가 극단적인 이유로 이제 그때 과거에 그 간통죄 폐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정치권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뭐 특별법이나 아니면 보통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 2004년으로 돌아가서 이게 위헌 결정 나게 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헌법 법리적으로 전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 어떤 기본적인 사안이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야 되는데 헌법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에 둔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위헌이 됐는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헌법재판관들이 바라봤던 시각은 이런 시각입니다.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률로 제정하다 보니까 국민투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기본권인데 이것이 침해돼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권의 이름을 그것이 침해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침해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권이라는 게 있는데 선거권을 국민에게 주어지지만 아무나 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권이요? 예, 선거권. 예를 헌법 24조입니다. 네네. 연령이 18세, 19세 이게 돼야지 그때부터 행사 가능하고 더군다나 헌법 개정 국민 투표는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발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한 다음에만 비로소 국민에게는 국민투표권이라는 그 기본권이 행사 가능한 기본권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신행정수도 이전법은 국민투표를 거친 법이 아니고 국회법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헌법 개정 투표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는 서울에 둔다라는 이거를 관습헌법이라는 방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헌법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또 법률을 만드는 거 그게 왜 효력을 갖냐면은 헌법이나 법률을 만들 때 이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발의하고 공고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국민투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 과정을 거치면 헌법이고 헌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거든지 이게 안 거치게 되면 어떤 법률, 어떤 아이디어도 생각도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법을 만드는 그 행위는 그러므로 극단적인 요식 행위입니다. 그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습헌법으로 헌법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자가 그런 방법으로 헌법에 새로운 내용을 넣거나 뺀다는 방법은 넣지 않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과거에 한 200년 전에 사라졌던 그런 관습헌법이라는 그 법리를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2005년에 후속대처법 위헌 결정이 내리면서 관습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뭐 전원 다는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이 관습법의 문제성을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보통법 수도이전법을 제정한다고도 지금의 하더라도 시점에서는 이것이 위헌의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상당히 생각을 해요. 달라질 수 있다. 예, 달라집니다. 2004년 이후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좀 부당함에 예.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을 일반 법이든 진행해놓고 헌법재판 맡겨놓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특별법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니까 지금 대선까지 너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을 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김경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이제 다시 돌이켜서 예를 들면 2004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신행정수도 추진 특별법, 특별조치법이죠. 그게 이제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를 해가지고 서울 그걸 바로잡 시민들의 기본권을 서울시가 아니고요. 국민의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해서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이제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간섭헌법을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행적으로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똑같이 지금 돌아오면은 지금 이 소위 개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옵션이 아니라요. 이거 아니면 저걸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이제 민주당의 로드맵에 따르면 앞에 얘기했던 신행정 수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 추진을 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헌법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도 있을 거란 예상이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또 해야 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어떤 판결을 내렸다면은 지금 세종시는 아까도 했듯이 48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와 있고 거의 뭐 이제 상황이 그런 데다가 이미 이슈는 제 생각으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행정수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면역 효과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은 호의적인 어떤 환경으로 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로 헌법 소원이 있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그 헌법재판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저는 굉장히 합헌의 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재 교수님하고 비슷한 이제 네. 그렇다면은 뭐 개헌까지 무슨 필요도 없죠. 그냥 행정수도 그러니까 특별법 자체가 합헌이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2004년도에도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러한 논리였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합헌이라는 그 전 효숙 그 재판관, 헌법재판관의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그게 위헌 판결을 받은 것뿐이지.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개헌까지 가지 않아도 굉장히 이 행정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있습니다. 개헌은 또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특별법 추진을 하고 위헌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예. 충분히 2004년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빠른 해보세요.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의 문제이지 무슨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해쳤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관심이 더 가는 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복귀왕, 충청권 의원들인데요. 세종 의원이기도 하죠.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한 전망이 좀 어떤지 김경지 교수님. 예, 지금 수도를 옮기는 이 문제는 어쨌든 헌법 사안이 아닌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어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위헌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어떤 결론을 내냐면
9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해가지고 위원 뭐 5명, 3명, 4명, 하여튼 위원이라는 결정 정족수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9명 중에 6명이 위원이 예.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위원 의견이 6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6명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법이 나오더라도 이 법은 뭐 합헌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그냥 100%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수도 조항이 헌법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헌법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도를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거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편리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실 우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서울에 살면서 몰랐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니까 그 삶의 조건이 많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고 우리가 과연 과밀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이 나오면 뭐 이건 무조건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모두의 그 이택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일부 후보들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국회는 기속하지 않아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는 얼마든지 새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국회의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의 위헌인 것이 지금도 위헌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어떤 조항이냐면 형사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는 사안이 다시 이제 나중에 합헌 결정이 되면 위헌 결정 아니 합헌 결정 났다가 위헌 결정이 난 이 법률 조항은 그 위헌의 효력을 소급할 때 합헌 결정 있은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같은 법을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말로는 위헌인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위헌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충분히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당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실에 반영한 어떤 그 수도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수도 서울 조항이 없다라는 이 환경이 거꾸로 이런 법안이 나오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충 하실 말씀이 설명을 있으실 것 같아요. 드리면요.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소위 말하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근거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영남을 상당히 많이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은 특히 영남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인데요. 어쨌든 예? 영남도 지역이고 영남도 수도권 지역인데요. 과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그 텐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세종시가 사실 보면 물리적으로는 수도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세종시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인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이 이제 좀 발전을 한다 보면은 그 밑에 지역에서는 수도권 옆에 붙은 충청권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더 큰 수도권을 만든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혹,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의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발전 전략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세종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세종시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지역주의, 다시 말하자면 관할구역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자족해야 되고 우리 이 관할구역 안에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행정 또는 정치 의식 또는 시민 의식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세종시가 가지는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의적 관점에서 정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가 이제 전 국가적인 의제라고 그런 말씀인데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것이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정치적인 배경일 뿐이죠. 우리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미 어떤 충청권을 넘어서 국가적인 핵심 조기 대선 의제가 됐어요. 앞으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우리 이희택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이제 판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충청권은 과거의 이 선거를 돌이켜 보면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이제 꼽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판세가 뭐 진보와 보수가 좀 이렇게 박빙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더 나아가는 발언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다만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갈 경우에는 뭐 그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가 나아가려고 하는 정책적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당면에서는 내년 6월에 2026년 6월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또 한 번 1년에 평가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또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은 이제 21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종식될 시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구도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잘 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싶습니다. 당장의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 보트로서의 어떤 충청권의 입지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심판에 또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네.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처음에 2003년도에 세종시를 추진하고 뭐 관련 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했던 시기와 지금 시기 상당히 많이 굉장히 다른 것이 대한민국이 국가 균형 발전을 표방하는데 지금 수도권 공화국이 사실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 많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의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고요. 일자리, 청년들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의 어떤 당위성은 아까 많은 팬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더 실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우선은 수도권의 폐해가 2004년도하고 2025년도는 다르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지하, 지옥철, 그리고 싱크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재난과 재해 부분이 인구가 밀집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기술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초과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지금 기현상이거나 아니면 재난으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역이 이제 소멸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는 좀 다르게 수도권에서도 지금 폐해가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큰 문제거리라고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그동안에 수도라고 하는 거를 가졌던 어떤 그런 메리트 이런 거를 각각의 지역마다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곳이 수도가 되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그런 판단과 그다음에 관련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곧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을 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나누어주는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도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급한 어떤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수도권 예.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도권 문제 또 세종시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도권의 인구 과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누누이 지적돼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4년 이후에 이제 행정주시 복합도시라고 해서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효과도 따져봐야 되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예를 들면은 세종시 인구도 늘어났지만 세종시에 유입된 인구가 이제 주변에서 또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중앙 언론이나 이런 데는 이야기하기를 이 행정수도로 옮겨봤자 그런 예를 들면은 수도권 인구만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인구 분산 내지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완성되지 못한 그 행정수도. 다시 말하자면 국회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면 아마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 과연 우리가 바라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의 문제. 이 부분은 뭐냐면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뭐 여러 기반 시설들 이런 부분이 중앙에 몰려 있는데 그거를 중앙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방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그 형평성을 가져오는 그런 노력, 다시 말하자면 그런 노력 플러스 뭡니까? 지방 분권,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재정을 가지고 자기 선택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종합 세트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불완전한 어떤 그 행정 수도의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균형 발전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본원이 세종시로 오는 건 중장기적으로 아마 국토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겠지만 그거 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 또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중앙이 협력해서 어떤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 없이는 소위 말하는 인구 과소화 문제, 지방 소멸이라고도 하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또 국가 균형 발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담보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죠. 어떤 중요한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균형 발전을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종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일단 이것이 하고 이외에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경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수도건설법과 신행정수도건설법은 사실 옮기는 규모부터 다릅니다. 이 신행정수도건설법이라고 했을 때 옮겨져야 되는 범위는 그냥 행정부서의 그냥 국가 권력의 일부만 옮겨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런 식의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 수도를 이제 옮기겠다는 이 결의는 수도권의 어떤 그 과밀화 그리고 지방으로의 어떤 분산, 분권 그리고 인구, 뭐 경제, 균분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뒀다면 그냥 신수도 건설법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수도가 되려면 뭐 3권 전부 다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그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업들은 이제 오는 거고요. 이거 하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처음에 출발점이 옳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신수도, 행정수도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칭도 그냥 신수도건설법으로 가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그 수도가 인구 정책,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이게 어떤 발전의 거점, 성장의 거점이라고 본다면은 수도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수도라면은 적어도 그 국가 권력 기구의 최고 기구의 하나의 구성 부분을 완전하게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전 조직 아니면 사법권 전 조직 아니면 행정권 전 조직을
옮겨서 이걸 그냥 수도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현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회의는 공무원들은 세종에 있고 그 위에 그 상급기관은 서울에 있으니 뭐 회의하려면 출퇴근 왔다 갔다 보내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전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부서를 완전히 옮기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독일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 독일은 칼스루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방 헌법재판소하고 연방 민사 형사법원이 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칼스루헤라는 도시는 베를린에서부터 뭐 하여튼 그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인데 한 200km, 한 300km, 400km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정확히 제가 거리는 모르는데 자 거기는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는 뭐 국가 최고기관이 각각 분산 배치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사법권, 적어도 민사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에 대한 부분은 칼스루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도 뭐 교육도시 수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쨌든 이건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는 그냥 제일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도시에 그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기치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종으로 완전한 삼권이 다 와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 안 되면 적어도 세종이 수도라는 명칭을 쓸 수 있으려면은 삼권 중에 한 부서의 통째 그거를 거기에 거점하게 하면 이제 그와 관련된 또 그와 부수되는 모든 것들이 그쪽에 따르게 될 거고 이제 나머지 행정적인 뭐 정책 같은 지원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예. 행정수도라고 하는 어떤 그 제한을 두지 말고 수도라고 생각을 해서 예, 수도 그 그냥 구의 신수도 건설법. 입법부 또는 행정부든 예, 최고, 예. 그러니까 행정부는 대통령실이 될 것이고요. 입법부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장이 될 것인데 이렇게 완전히 이전해야 예, 된다는- 완전 이전. 완전히 이전을 를- 해야 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택 기자님께서는 지금의 포커스가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행정 수도 이전, 그다음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이렇게 여기에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가게 되면 아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다른 지방에서는 왜 세종시만 좋아져야 되는데라는 어떤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좀 던지고 싶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 당신의 고향인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이 저는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좀 하고 그리고 행정 수도 이전과 그다음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리고 부울경, 뭐 전라도, 제주도 이쪽 지역까지 이러이러한 정책들로 지방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어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청사진을 같이 제시해 주면서 이 부분이 같이 거론이 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보여주면서 힘을 실어줄 것이고 수도권 주민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인분들이 이제 여기서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뭐 세종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 계시고 서울 토박이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향 좀 살리자. 폐교되고 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 자, 이런 감정적인 호소부터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타 지역에서 세종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까지 좀 고려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가치, 세종시 행정수도가 지방 분권까지 함께 가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로드맵을 내놓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든 아니면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든 그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테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그널은
말씀하셨듯이 뭐 세종이라고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반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 지역만에서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도하고 발견을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과거와는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관련된 거를 구호라든지 이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실행 로드맵을 이제 진행을 시켜서 시민들이 여기까지 되고 있구나, 어떻게 완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지역마다 어떻게 실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각 정당 그리고 각 후보마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봅니다. 토론이 좀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도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간단하게 이런 결실을 좀 맺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패널분들께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재 교수님부터. 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법이 선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행히 우리 헌법에 수도 서울 조항이 없으므로 입법권에서 먼저 신수도 건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는 되지 않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법이 그리고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가서 하나의 방향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법 추진 또 그에 대한 정치인들의 빠른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교수님. 예. 뭐 저는 그 행정 수도가 우리 세종시에서 완성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는 우리가 이게 좀 개요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가치의 충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당위적인 얘기죠. 근데 그 연장선상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뭐 2016년도 자료지만 거의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위해서 오가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2조에서 3조에서 5조 정도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논리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논리, 또 그 밖에 이것과 또 왜 예를 들면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미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공론화라고 하는 건데, 공론화는 굳이 여론을 조사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국민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론적 여론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정할 때 국회가 500명의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찬반 논의, 여러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뤘었잖아요. 분명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그런 공론적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기,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무엇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빌어서 결론에 도달하면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깊게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공감대 위해서 진행되는 행정수도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한 유형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일단 국민들이 좀 명확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이미 세종시에 2013년에 귀빈 집무실, VIP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이 1,000제곱미터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정보세종청사 중앙동에 10층에 다른 층보다 층고가 높게 설계한 대통령 집무실, 임시 집무실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한 그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이거는 결국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지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종에 좀 많이 내려와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근무를 해달라고 하고 실제 근무를 해달라고 하고 여기서 또 주무시고 가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처가 일단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법안이든 개헌이든 같이 가는 흐름에서 선행 단계 선결 과제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미전 중앙행정기관 얼마든지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법무부, 뭐 외교부, 통일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감사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뭐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약들이 주요 대선 후보들한테 나왔었고요. 뭐 그래서 뭐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에 산재한 1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방으로 완전하게 공공부문은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집권 초기부터 좀 보여주고 또 이제 일각에서 또 나오는 거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서울대의 나라를 우리 서 회장님 잘 아시죠? 서울대의 나라를 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파격적인 뭐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같이 간다면 좀 더 대한민국이 미래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새 정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초반부터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손희정 차장님. 네,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오해하는 게 돈을 하나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잘 써라, 잘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잘을 쓰는 데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수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갖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국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국가 정책으로서 행정수도가 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청년들이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가적 의제입니다. 선거철 반짝 공약이 아닌 구체적 계획 제시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